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경기도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다들 을에 말하셨듯이 저 또한 정말 특별할 것 없이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참으면 복이 온다.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전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회사에서 굳은 일 있으면 제가 했고, 남들이 제게 혼수를 둬도 그냥 웃으며 넘겼고, 친정 식구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도 못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호구라고.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아들이 TV 보면서 저 사람 완전 호구네 이러는데, 물어보니까 이용당하기만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래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딱 저더라고요. 50년 넘게 호구로 산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제가 호구 탈출한 날, 정확히는 제 아들을 호구 만들 뻔한 위기에서 구해낸 날의 사연이에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4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밑으로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아버지는 동네에서 조그만 철물점 하셨는데 솔직히 장사가 잘 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때문에 어머니는 남의 집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셨고요. 그래도 입이 4개나 되니까 먹고 살기가 빠듯했죠. 언제나 근근히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나? 10살 무렵부터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동생들 밥 챙겨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쌀 씻어서 밥하고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꺼내놓고 엄마가 가끔 반찬 만들어 놓고 가시면 그거 데워서 먹이고요. 막내 여동생이 유치원 다닐 때는 제가 매일 데리러 갔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에 둘이 들어가느라 제 어깨는 항상 젖어 있었죠. 언니 나 저거 먹고 싶어. 문방구 앞 지나갈 때마다 여동생이 뗐으면 제 용돈 아껴둔 거 꺼내서 사줬어요. 제가 뭐 사 먹을 돈은 없었지만 동생 입에 들어가는 걸 보면 그것도 배부르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공부는 곧잘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0등 안엔 들었거든요. 수학을 특히 잘해서 선생님들이 넌 대학 가서 수학 전공하면 좋겠다 그러셨죠. 하지만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진학 상담하시면서 한숨부터 쉬셨어요. 네가 서울 4년제 대학 갈 실력은 충분한데 집안 형편이... 괜찮아요 선생님, 전문대 갈게요. 아니 그래도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 알아보자. 선생님 저 빨리 취직해야 해요. 동생들도 있고. 결국 집에서 가까운 전문대로 진학했어요. 그것도 학자금 대출 받아서 겨우 다녔지만요. 2년 내내 학교랑 아르바이트만 오가며 살았어요. 카페에서 서빙도 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하고 과외도 했어요. 그 돈으로 학자금 대출 갚고 집에도 보태고 동생들 학원비도 대고. 졸업하고 23세 작은 기업의 총무부에 들어갔어요. 월급 150만 원. 그땐 평범한 월급 정도였으니 정말이지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어요. 첫 월급 타서 부모님께 100만 원 드렸더니 아버지가 우셨던 게 생각나네요. 우리 첫째 고생 많았다. 늘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10년을 일했어요. 연봉도 조금씩 올랐고 대리도 달았고 회사에도 인정받았어요. 사장님 부부가 특히 저를 아꼈는데 사모님이 가끔 저한테 그러셨죠. 우리 딸이 너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성실하고 착해. 아이고 과찬이세요. 아니야.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야 해. 우리가 중매도 서줄까?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웃으며 넘겼는데 일만 하다 어느덧 30이 넘으니까 진짜 조급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30 넘으면 완전히 노처녀였으니까요.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저만 출퇴근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정말로 사장님이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죠. 분명 괜찮은 남자야. 좀 재미없어 보여도 성실하고 돈도 잘 벌어. 미경 씨한텐 딱이지. 처음 만난 날 남편은 정장 입고 나왔어요. 인상은 좋았는데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한참 어색하게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아세요? 정수기랑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인데 사람들이 들으면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업 잘 된다고 들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대부분 안정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매달 관리비 받는 거라서 수입은 꾸준해요. 직원도 5명 두고 있고요. 솔직하게 자기 일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만남부터는 더욱 편해졌죠. 밥 먹으러 가면 항상 제 취향 물어보고 극장 가면 팝콘 먼저 사다 주고 소소하게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제가 자주 나간다고 누구 만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그러시구나. 언제 한번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어머니가 궁금해하셔서. 교제하기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 이야기부터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것도 과정이니까 알겠다고 했죠.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니 미리 시댁에 대해 알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주일 후에 남편 집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인자한 분이셨어요. 흰머리 곱게 빗어 넘기시고 흰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우아하셨죠. 어머, 정말 예쁜 아가씨네. 우리 아들이 복이 많구나. 처음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제 얘기를 물어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제가 집안 형편 때문에 고생한 얘기 듣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고생 많았겠네. 부모 도와주느라 자기 인생 못 산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한텐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게 어딨어. 대단한 거지. 아휴,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한텐 과분한 사람이야.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란 게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집에 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아, 이런 집안이면 믿고 가도 되겠다 싶어서 결국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드레스도 네가 좋은 걸로 골라. 예물도 우리가 더 할 테니 부담 갖지 마. 친정 형편 어려운 거 아시고는 예단도 간소하게 하자고 하셨고 결혼식도 심플하게 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절 붙잡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리고 넌 이제 내 딸이야.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시어머니 아니고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결혼하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시어머니가 권하셨거든요. 넌 그동안 충분히 일했어. 이제 좀 쉬면서 살아. 애 낳으면 내가 다 봐줄게. 신혼집은 시댁 근처 빌라로 구했는데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갖다 주셨어요. 김치, 깍두기, 장조림, 멸치볶음. 냉장고가 항상 가득했죠. 복도 그런 복이 없었죠. 그러다 결혼 2년 차에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매일 전화하셔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고 영양제며 과일이며 잔뜩 사다 주셨어요. 입덧할 때는 직접 죽 끓여 오시고 발부을 때는 마사지 해주시고요. 덕분에 힘든 것도 몰랐죠. 복덩이 같은 아들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는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아예 우리 집에서 한 달을 사셨어요. 내가 며느리 고생시키면 안 되지. 산후조리 제대로 안 하면 평생 고생해. 새벽에 애 울면 먼저 일어나서 안아주시고 기저귀 갈고 분유타고 다 하셨어요. 전 그냥 젖만 물리면 됐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싶어요. 가정이 안정돼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 남편 사업도 점점 성과를 이뤄내고 규모도 커졌어요. 처음엔 5명이던 직원이 2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겼죠.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32평짜리 새 아파트. 시어머니가 집들이 오셔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고생한 보람 있네. 이제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아. 그런데 행복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 9월, 시어머니가 아침에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뇌출혈이었죠. 수술했지만 의식이 안 돌아오셨고 한 달을 그렇게 버티시다가 결국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날, 저 혼자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잠깐 눈을 뜨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힘겹게 손짓하셨죠. 귀에 대고 들으니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고마웠어. 사랑한다. 그 말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친엄마 잃은 것보다 더 슬퍼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어머니가 맨날 며느리 자랑하셨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며느리라고. 복 받을 거야. 그렇게 효도했으니까. 하지만 위로가 안 됐어요. 그랬던 분을 잃은 거니까요. 이별의 슬픔이 생각보다 크더군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한참은 멍하니 살았어요. 아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남편 퇴근하면 밥 차려주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렀죠. 어느 날 시장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한식당이 보였어요. 그래도 지역에선 가장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저렴한 가게를 여러 번 가느니 돈을 모아 이런 좋은 곳에서 훌륭한 한 끼를 먹는 게 더 귀하다고 하셨었죠. 어머니가 여기 된장찌개 맛있다고 하셨는데 하는 생각에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러자 60대 초반의 사장님이 절 보시더니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나, 숙자 어머님 며느리분이시죠? 네, 저를 기억하시네요. 가끔 왔었는데. 어머님이 다른 분들과 오실 때도 며느님 사진도 보여주시고 자랑도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네, 어머니 생각나서 왔어요. 사장님이 조용히 제 앞에 앉으셨어요.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한테도 언제나 살갑게 대해주셨거든요. 며느님 자랑도 끊이질 않았는데 가끔 오셔선 우리 며느리가 이래 우리 며느리가 저래 하시면서 얼마나 자랑하셨는지 몰라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이 휴지를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자주 오세요. 어머님 단골이셨으니까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날부터 그 식당은 제 안식처가 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갔죠. 처음엔 그냥 손님으로서 맞이해주겠다는 거겠지 했는데 가게에 갈 때마다 정말 잘 챙겨주시고 본인 며느리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고 그 식당 사장님 부부와는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명절엔 서로 선물 주고받고 가끔은 같이 차도 마시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됐죠. 남편의 일도 더욱 안정화되었고 제 일상도 무탈하게 흘러가고 그러는 새 저희 아들도 대학 졸업하고 번듯이 취직했고요. 사실 그 사이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걱정은 있었어요. 아들이 유독 약하고 소심한 아이들에게 동정심을 크게 느껴서 언제나 직접 나서서 지켜주려는 점이었어요. 정의롭고 착한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본인이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나서는 걸 보면 언젠가 저 마음 약한 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들이 중학생 때였어요. 같은 반에 유독 소심한 아이가 있었대요. 점심시간에 급식 받을 때도 자기가 싫어하는 반찬인데 괜찮아요 하고 받아가는 그런 아이 있잖아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반 민수 있잖아.
걔 맨날 애들한테 빵 사주고 지우개 빌려주고 그래. 그게 왜? 근데 애들이 민수한테 고맙다고 안 하고 당연하게 받아. 오늘도 민수가 가져온 초콜릿 애들이 다 나눠 먹었는데 정작 민수는 하나도 못 먹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시절 제 모습 같았거든요. 남동생들 간식 다 챙겨주고 정작 저는 못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너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내 용돈 털어서 민수한테 나눠줬어. 그랬더니 민수가 고마운지 울더라. 같이 나눠 먹은 거야? 아니, 민수만 사줬지. 내 몫을 나눈 거니까. 난 안 먹어도 괜찮아. 아이, 그래도 네 실속을 챙기면서 친구를 도와야지. 다음부턴 나서서 돕되 함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알겠지? 학부모 참관 수업 날 아들이 말했던 그 민수란 친구를 직접 봤어요. 모두 활동할 때도 자기 의견은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만 반복하는 아이였죠. 수업 끝나고 민수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분도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애가 좀 소심해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기만 하면 되죠 뭐. 그날 이후로 아들은 늘 민수 그 아이를 챙겼어요. 민수 같은 친구들은 내가 좀 챙겨줘야 해. 자기 의견 못 말하는 애들은 나중에 더 힘들어져. 그치 엄마? 근데 민수와 함께 지내다 보니 오히려 아들이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주위 친구들을 챙겨주지만 정작 자신을 놓치고 살아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마음가짐으로 성인까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일이 터진 겁니다. 아들이 직장인이 되어 숨가삐 일하던 어느 봄이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이 거실에서 TV 보는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엄마, 나 소개팅에서 괜찮은 사람 만났어. 그래? 어떤 사람인데? 중학교 선생님이야. 나이 나보다 2살 어리고. 솔직히 처음엔 반가웠어요. 아들이 연애를 별로 안 해서 걱정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그 피를 빼다 닮은 건지 뭔지. 그러다 결국 일주일 후에 집으로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아침부터 장보고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죠.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이 문을 열었는데 들어온 여자를 보니 딱 봐도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단정한 차림에 긴 생머리, 얌전해 보이는 스타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뭔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눈치를 많이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마실래? 커피? 주스? 아들이 물으니까 그녀가 대답했어요. 오빠가 좋은 걸로 해줘. 그때 처음으로 싶었어요. 요즘 애들은 자기 취향이 확실한데 이 애는 뭔가 달랐거든요. 저녁 먹으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서 씨는 매운 거 잘 먹어요?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엄마 현서 잘 먹어. 챙겨줘도 돼. 자기 의견이 분명하지 않은 건가 싶었는데 그때 그녀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 거실 가서 전화 받는데 부엌까지 들리더군요. 네, 엄마. 지금 오빠 집이야. 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말대로 하고 있어. 통화하는 걸 들으니 왠지 마마걸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하나하나 보고하는 느낌? 그 아이를 보고 있자니 어쩐지 아들의 어릴 적 친구 민수가 떠올랐어요. 여자친구가 딱 그런 타입이었던 거예요. 설마 또 지켜주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만나는 건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래도 뭐 착한 애 같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넘겼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는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현서가 여자친구랑 뭐 문제 있어? 문제까지는 아닌데 걔가 너무 결혼 얘기를 자꾸 해. 만난 지 겨우 2달인데. 알고 보니 현서 그 친구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대요. 부모님이 20대 중반 가장 좋을 때 가야 한다며 빨리 시집 보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조건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난 당장 올해라도 할 수 있어.
오빠만 좋다면.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평소 의견 없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니 진심이란 게 느껴졌대요. 그럼에도 너무 일러서 아들은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사귀는 사람이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대요.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이번엔 상견례 얘기가 나왔어요. 그녀 부모님이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의논했죠.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요즘은 다들 빨리빨리 하나 봐.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아들한테 좋은 배필 찾아줘야지 뭐. 하나뿐인 아들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어. 그때 당시 렌탈 사업이 정말 잘 됐거든요. 남편이 성실하게 관리하니까 거래처도 늘고 이제는 직원도 여럿 두고 있었어요. 괜찮은 동네에 큰 아파트도 마련해뒀고 적금도 꽤 모아뒀죠. 나중에 들어보니 이러한 상황을 아들이 말해서 그 아이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더욱더 결혼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한 거였겠죠. 그렇게 이른 상견례가 잡히고 양가가 만날 장소를 정해야 했어요. 전 당연히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한식당이 떠올랐죠. 여보, 우리 그 단골집에서 하면 어떨까?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잖아. 그거 좋네. 아들아, 넌 어떻게 생각해? 나도 좋아. 할머니 자주 가시던 곳이니까 의미도 있고. 그래서 예비 며느리한테 말했죠. 아, 거기 알아요. 좋아요. 저희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그리곤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생각지 못하게 좀 곤란하다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좀 더 큰 곳에서 하고 싶다고 하세요. 시내 호텔 뷔페나 유명한 레스토랑은 어떠세요? 우리가 정한 곳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뭐 그래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번만큼은 의미 있는 그 식당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꾹 참고 정중하게 거절했죠. 우리 집안에 의미 있는 곳이라서 그래. 특별한 이유 없으면 거기서 하면 좋겠는데. 며칠 실랑이 끝에 결국 그쪽에서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네, 어머님, 그럼 거기서 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좀 아쉬워하시는데 그래도 어머님 뜻대로 하겠대요. 뭔가 찜찜했지만 어찌됐든 양보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에 그냥 넘어갔어요. 상견례 일주일 전에 식당 사장님께 전화드렸죠. 사장님,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아들 상견례 하려고 하는데요. 룸 예약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좋은 일이네요. 아드님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네, 중요한 자리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 당연하죠. 누구 예약인데. 제가 특별히 최선을 다할게요. 이런저런 준비로 바쁘게 시간이 지나가고 상견례 전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었는데 그렇게라도 만나니 눈물 날 만큼 반갑더군요. 그런데 어머님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평소에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셨죠.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안 돼,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려고 하니까 손으로 막으시면서 한순간에 사라지셨죠. 그렇게 저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는데 가슴이 쿵쿵 뛰더라고요. 여보, 나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어. 에이, 그 꿈은 반대라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전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죠. 처음 꿈에 나온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다니. 뭐 그래도 약속한 상견례는 해야 하니까 마음을 다잡고 준비했어요. 상견례 당일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서 오세요. 오늘 특별히 신경 썼으니까 걱정 마세요. 감사해요, 사장님. 상견례 꼭 여기서 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함께 봐주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손자 장가가는 걸 보셨으면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텐데.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예비사돈 되는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인사를 나눴는데 이 첫인상이 뭐랄까 예상과 좀 달랐어요. 현서가 수줍음 많고 순종적이라 부모님도 비슷하게 건의했는데 아버님은 무표정하고 차가워 보였고 어머님은 뭔가 거만한 느낌이었죠. 이런 데서 상견례를 하네요? 예비장모 되시는 분이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었어요. 뭐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비꼬는 투였죠. 네, 저희 시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오시던 곳이라 의미가 깊어서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래요? 음식이나 맛있으면 되겠네요. 분위기가 시작부터 어색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고르는데도 투덜거리시더라고요. 이런 코스 메뉴밖에 없나요? 좀 특별한 건 없고? 저희 남편이 얼른 분위기 전환하려고 했죠. 저희가 여기 단골이라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식사가 시작됐는데 그날은 정말이지 예비 사돈들의 자기 딸 자랑으로 시간을 다 보냈어요. 우리 딸이 교사라서 아주 안정적이에요. 연금도 나오고. 공무원이라 철밥통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만한 직업 어딨어요? 우리 딸이 순하고 착해서 시댁 식구들한테도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 자랑은 하면서 우리 아들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조건만 따지는 느낌이랄까요? 질문도 없고 본인들 이야기만 하는 게 어쩐지 좀 찝찝하더라고요. 오로지 결혼을 성공시키기 위한 모임 같았어요.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간에 말이에요. 식사 중간쯤 되었을 때였어요. 사장님이 그날 내내 직접 서빙해 주셨거든요. 다음 코스 요리를 서빙하시다가 제 귀에 살짝 속삭이셨어요. 사모님, 잠깐만 좀. 뭔가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일어났죠. 사장님을 따라 주방으로 갔는데 안쪽 사무실로 안내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급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급하게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벽에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CCTV 캡처 사진들이었는데 그중에 아까 본 예비 사돈 부부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사장님, 이게... 사모님, 이분들 아까 오신 분들 맞죠? 제가 긴가민가해서 계속 직접 들어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거든요.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서류철을 꺼내시더니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들 5개월 전에 우리 식당에서 큰 소동 일으킨 분들이에요. 네? 무슨 소동이요? 음식에 머리카락 놓고 난리쳐서 보상금 50만 원 받아간 악질들이에요. 일부러 넣은 거 CCTV에 다 찍혔는데 뒷모습에 가려져서 확인이 모호한터라 그땐 그냥 주고 보냈죠. 어차피 장사하는 입장에서 소문나면 안 좋으니까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번엔 사장님 남편분이 들어오셨어요. 파일을 들고 오셨는데 거기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저희는 오래된 가게라 이 동네 식당들끼리도 정보 공유를 해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 유명한 진상 손님이에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모아둔 자료를 좀 보세요. 서류를 보니 중국집, 일식집, 카페, 심지어 빵집까지 최소 7군데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기록이 있었어요. 경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몇 달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다닌 것 같았고 CCTV에 교묘히 보이지 않게 상황을 조작했더라고요. 보상금 안 주면 보건소 신고한다, 인터넷에 퍼뜨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돈 받아가는 수법이죠. 자영업자들이 제일 겁내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이게 정말이에요? 네, 여기 합의서 사본들 보세요. 경찰 조서도 있고요. 다만 가게들이 소문 무서워서 고소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야 가게들이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됐고 그 문제의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걸 알고 나서 무언가 대비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대비책을 만들어 둔 거예요. 또 오면 강경 대응하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런 집안 사람과 결혼한다니, 그것도 이 식당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다니 모든 게 드라마 같았죠. 사모님,
제가 오지랖인 줄 알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분들 사돈 되면 평생 고생하세요. 맞아요. 제가 장사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사고 치는 사람들 절대 안 변해요. 이런 악질과 가족이 되면 그 후엔 불보듯 뻔하잖아요. 사장님이 USB를 건네주셨어요. 여기 증거자료 다 들어있어요. CCTV 영상도 있고 다른 가게 피해 사례도 있고요. USB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났죠. 그때 시어머니 꿈이 떠올랐어요. 안 되라고 하신 게 이거였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 일단 오늘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세요. 바로 따지면 상견례 자리가 난장판 될 거예요. 우선은 아들 마음 먼저 챙기셔야죠. 집에 가서 아드님한테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혼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사장님의 이성적인 충고에 저는 정신이 들어서 주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고 겨우 걸었죠. 거울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어요. 물이 차가워서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손에 든 USB가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어떡하지? 저기 가서 당장 따져야 하나? 아니야. 사장님 말대로 일단은 찬물로 세수하고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얼굴에 물을 몇 번이고 끼얹었어요. 화장이 번지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여보, 왜 이렇게 안 와? 다들 기다려. 마음을 다잡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선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다시 자리로 돌아와도 예비 사돈들은 여전히 딸 자랑에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아마 당장 결혼시킬 목적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죠. 진실을 안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오늘은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계속 되뇌었어요. 정신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은 뭔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그 옆에 남편은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아이 그러시군요. 아이 따님이 정말 훌륭하네요. 남편이 맞장구를 쳐주는데 전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CCTV 화면과 피해 사례들만 맴돌았죠. 그런데 예비 장모가 저를 빤히 보더니 말했어요. 사모님은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좀 그러시네요. 우린 멀리서 시간 내서 왔는데. 이 동네 근처에 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차로 10분 거리라고 들었는데. 참다 못한 제가 받아쳤죠. 갑작스럽게 제가 나를 세우자 그쪽들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뭐 차 타고 이동할 정도면 먼 거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순간 화가 확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저런 사기꾼이 뭘 그렇게 당당해? 속으로만 외쳤죠.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지는데 예비 장인이 우리 남편한테 은근슬쩍 말하더라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데서 식사하죠. 우리 딸 체면도 있고 하니. 그 말에 남편도 살짝 표정이 굳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침묵을 깨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나 사실은 뭐 결혼 다시 생각해봐도 될까? 남편이 놀라서 물었죠.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싶어서.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그렇다면 나도 진실을 곧장 말해야겠다 싶었죠. 아들이 충격을 받는 게 가장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 우선 남편을 서재로 불렀어요. USB를 꺼내놓으면서 말했죠. 여보, 이거 먼저 봐. 이게 뭔데? 식당 사장님이 준 거야. 일단 봐. 영상을 재생하자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예비사돈이 상을 뒤엎고 사장님에게 따지는 장면에선 주먹을 불끈 쥐더라고요. 이게 진짜야? 응, 다른 가게 피해 사례도 있어. 여기 봐.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보던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런 미친,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우리 아들한테 말해야겠지? 당장 불러. 이건 무조건 알려야 해. 그래서 곧바로 아들을 불러서 앉혔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하더니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정말 장모님이라고요? 미안해. 엄마도 오늘 알았어. 아까 사장님이 따로 불러서 말씀 주신 거야. 동네에서 유명한 악질 진상이래.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사실 나도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어.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불편했거든. 그땐 그냥 내가 결혼에 회의적이라 그런가 싶었는데 넌 왜 결혼하려고 했어? 현서가 불쌍해 보였어. 부모님한테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마음보단 우선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 엄마도 알잖아. 나 어릴 적부터 그런 사람들 보면 애틋한 마음 들었던 거. 그리고 현서가 날 엄청 좋아해 주기도 하고. 만난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정심으로 결혼하면 안 돼. 친구는 몰라도 특히 배우자는 안 된다. 특히 저런 집안하고는 절대로. 알아. 지금 보니까 현서 부모님이 결혼을 밀어붙이니 본인도 그래야겠다 싶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 사실 어쩌면 현서도 결혼을 원치 않을 수 있단 거지. 내가 내일 바로 정리할게. 나도 이런 사람들과 가족을 맺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결국 그렇게 큰일 벌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현서 그 아이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서요. 다음날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만나 이별을 통보했대요. 근데 예상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어느 정도 예상한 사람처럼요. 오빠, 혹시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그런 거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 상견례 자리에서 내내 불안했거든. 어머님 아버님 표정도 안 좋으시고 오빠도 안 좋고. 알았어, 여기까지 하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아들 말처럼 현서도 결혼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배경만 보고 딸을 빨리 보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선택한 거였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쩐지 큰일 벌리지 않고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쪽 부모가 이렇게 곱게 끝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상 중에 진상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사흘 후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야근하기로 해서 저와 남편 둘만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있던 그때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예비사돈 부부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말이죠. 뭐 하는 짓이에요? 갑자기 결혼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비장모가 거실로 밀고 들어오면서 소리쳤어요. 저희가 참 어이가 없고 코가 막혀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따위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남편이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게 뭐든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 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욕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아이들 둘이 알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걸 왜 부모님이 찾아와서 따지는 겁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뭘 재고 따지기에 그렇게 애를 단칼에 거절하냐고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 이 집은 돈 말고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어?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결심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조용히 묻어두고 끝낼 사람들이 아니구나. 확실히 보여주고 선을 끊어내야 할 사람들이구나. 100마디 말보단 한 번에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서재에 가서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요. 제 모습을 본 예비장모가 뭔가 불안함을 느꼈는지 갑자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부터 다 녹음할 거니까 조심해서 말하세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럼 이거 보시죠. 뭔데요 그게? 영상을 재생했어요. 자기들이 머리카락 넣는 장면이 나오자 두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윽고 난리를 치고 사장님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오니 머쓱한 듯 고개를 돌리더군요. 이건 그쪽이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지 몰라도 오해입니다. 진짜 들어있었다고! 예비장인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남편이 차분히 말했죠. CCTV에 다 찍혔는데 무슨 오해예요? 다른 가게 피해 사례도 여기 다 있어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자 예비장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설마 겨우 이거 갖고 파혼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사기꾼이랑은 사돈이 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짓을 벌이고 어떻게 그 가게 사장님을 그리 뻔뻔한 얼굴로 대할 수 있죠? 아, 그래서 그 집에서 상견례하는 걸 반대하신 건가요? 찔리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전과 다르게 단호하고 세게 말했더니 예비장모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사기꾼? 감히 누구 보고 사기꾼이래? 우린 소비자 권리 행사한 것뿐이야. 그쪽이 잘못한 걸 누구한테 따지는 거야 지금? 소비자 권리가 음식에 이물질 넣고 돈 뜯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렸는데도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증거 있어? 이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봐.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건 그냥 애들 장난감이라고. 옆에 있던 예비장인도 가세했어요. 맞아. 이딴 걸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이 결혼 깨지면 너희들도 소문 다 낼 거야. 잘못 없는 여자 꼬드겨서 사기 결혼하려고 했었다고. 딸은 잘못 없을지 몰라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과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건 우리야말로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예비장인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찻잔이 떨어져 깨졌죠. 당신들이 뭔데 우릴 판단해? 돈 좀 있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야?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버렸죠. 우리 안 나가. 딸 인생 망쳐놓고 그냥 갈 것 같아. 위자료 5천만 원 내놔. 정신적 피해 보상해. 그쪽 부부가 갑자기 흥분하더니 노트북을 부수고 서류를 찢으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증거를 인멸하려는 셈 같았죠. 저희는 뺏기지 않으려고 붙잡고 그쪽은 힘으로 어떻게든 뺏으려고 애쓰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그런 혈투전을 벌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쪽 부부는 힘이 어찌나 장사던지 저 정도는 돼야 진상 부릴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다행히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이 상황을 보고 처음엔 적잖이 놀란 듯 잠시 서 있었지만 이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어머님 아버님 나가주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뭐? 네가 감히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냐? 현서 책임진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모른 척해? 이 비겁하고 이기적인 놈? 여기서 경찰서가 코앞이거든요. 지금 전화하면 5분 안에 경찰 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실래요? 그 말에 예비 사돈들이 움찔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서한텐 제가 따로 연락했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을 일 없어요. 애초에 현서가 결혼 마음 먹었던 건 어머님 아버님이 결혼을 종용해서 그런 거였으니까요. 오히려 지금 상처 주고 있는 건 여전히 상처 주고 있는 건 부모님입니다. 현서를 위해서 그만두세요 이제. 웃기지 마.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부모로서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우리 딸 버려놓고 할 소리냐? 어? 예비장모가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따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젠 현서가 현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성인이잖아요. 더 이상 품 안에 자식처럼 두지 마세요. 하나뿐인 귀한 딸을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예비 사돈들은 할 말을 잃었는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휴대폰을 들더니 112를 눌렀어요. 경찰서죠? 저희 집에 불법 침입한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주소는... 그 말을 듣자 예비 사돈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두고 보자. 후회할 거야. 분명 우린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라고. 우리 딸 망신시킨 거 다 갚아줄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지 나가면서도 계속
두고 보자. 후회할 거다.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둬. 이런 말을 중얼중얼 남기고 나갔어요. 그들이 나가면서 현관문을 세게 쳐서 쾅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죠. 이웃이 문 열고 뭔 일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다들 긴장이 풀렸어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남편과 저도 진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아들 괜찮아? 응, 엄마. 오히려 시원해. 엄마 아빠야말로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늦었으면 신문기사에 나올 뻔했어. 예비사돈 난투극으로. 그렇게 웃음으로 상황을 마무리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식당에 들렀더니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떻게 드셨어요, 어머님?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사장님 남편분도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말했다시피 저런 사람들은 평생 그래요. 잘 결정하셨어요. 이번 참에 액땜하셨으니 분명 더 좋은 며느리, 좋은 가족 만나실 겁니다. 그대로 끝이 났나 싶었던 때 역시 진상은 집요하고 끈질겼습니다. 며칠 뒤 오후 단골식당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난리예요. 네? 저희 사돈이요? 거기 왜 갔대요? 상견례 때 우리가 뭐라 했다고 결혼 깨지게 만들었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손님들 다 내쫓아버리고요. 경찰 부르면 어머님네를 사기 결혼으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예요. 어서 와보세요.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가 급히 식당으로 갔더니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테이블은 엎어져 있고 그릇은 깨져 있고 그 부부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아마도 그게 전매 특허 같았어요. 이 식당이 우리 딸 인생 망쳤어. 가만 안 둬. 예비장모는 아예 바닥에 드러 누워버렸어요. 아이고 어리야. 여기서 미끄러져서 다쳤어. 병원비 내놔. 그러자 사장님 남편분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CCTV 다 찍혀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안 그럼 경찰 부릅니다. 경찰 불러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사기 결혼으로 먼저 고소할 거야. 경찰 불러 그냥. 전 그 부부 앞으로 다가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 끝나나 싶더니 이번엔 여기서 진상짓 하는 겁니까? 아이고 또 여기까지 왔네 사모님. 정말 단골 만나봅니다. 근데 진상이라니. 그래도 상견례까지 한 사이인데 예비 사돈이었던 사람에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상을 진상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그깟 푼돈 뜯어내겠다고 배까지 뒤집어 까고 난리치는 거 보는 사람이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예요.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도 없나요? 그쪽들은? 뭐? 양심? 양심 없는 건 짜고 쳐서 파혼시킨 너희지? 참다 못한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건 몰랐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바로 부를 줄은 몰랐던 건지 둘은 그제야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기에 저와 남편이 붙잡았어요. 두 번째 난투극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다행히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오자 예비장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경찰관님, 저희가 피해자예요. 이 식당이 저희 딸 결혼을 망쳤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젊은 경찰관이 사장님께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장님 남편분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하셨죠. 오늘 일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 전부 밝힐 생각이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전 행적 자료를 꼼꼼히 보여드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여러 식당에서 금품 갈취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예비사돈을 돌아봤어요. 이분들 우리 관할 파출소에서 신고 접수된 적이 있는데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작년에 횟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까? 예비장인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일단 다 같이 지구대로 가시죠. 여기서 해결할 문제 아니네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사장님이 준비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고 저희도 상견례 때 있었던 일을 진술했죠.
이 정도면 상습 공갈인데요. 피해 가게들이 정식으로 고소하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말하자 예비 장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경찰관님. 좀 봐주실 수 없나요?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려고. 그게 이유가 됩니까? 남의 가게 터는 게? 조사를 받던 중에 현서가 경찰서로 왔어요. 부모님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죠. 그 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너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못해서 결혼이 깨진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 수습하려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여자가 경찰서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그 애는 결국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불쌍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원한 적 없어요. 수습해달라고, 제 일에 나서달라고 말한 적 없다고요. 사장님은 결국 현서 그 아이를 봐서 합의를 봐주셨어요. 고소는 하지 않는 대신 다시는 식당 근처에 오지 말고 피해 복구 비용을 배상하라고 했죠. 300만 원만 주시면 고소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땐 끝까지 갑니다. 예비사돈들은 결국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현서를 끌고 나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죠. 재수 없어. 역시 엮이는 게 아니었다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결혼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서 그 아이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현서예요. 무슨 일이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인 줄 정말 몰랐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끝낼 땐 끝내더라도 꼭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합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가게 사장님께도 사과 전화 드렸어요. 그 애가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던지를요. 그래, 힘들겠구나. 정말 죄송해요. 전 이제 부모님이랑 좀 거리를 두고 살려고요. 독립할 거예요. 잘 생각했구나. 힘들겠지만 잘 될 거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 늘 친절히 잘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늘 건강하세요, 어머님. 그게 그 애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날 밤 아들이 현서한테서 온 문자를 저와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오빠 미안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부모님에게 휘둘리며 살고 있다는 걸.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여태껏 오빠한테 마음을 티내지 못했어. 오빠가 날 버린 게 아니라 오빠를 구한 거야.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문자를 보니 그 아이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들 말대로 동정심으로 결혼할 순 없는 일이었죠. 부디 그 이후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현서는 정말 독립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천천히 독립을 시작한 거겠죠. 그리고 또 어찌저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사장님 부부 말씀처럼 정말 그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이번에 아들이 회사 선배 소개로 새로운 여자를 만났대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알아봤다면서요. 집안도 화목하고 본인도 밝고 씩씩한 성격이었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데려와봐. 새로 만난 예비 며느린 정말 달랐어요. 자기 의견도 분명하고 부모님한테 휘둘리지도 않고 무엇보다 진솔했죠. 어머님, 저 요리 잘 못해요. 그래도 열심히 배울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데 오히려 정이 갔어요. 꾸밈 없는 모습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은 그 뒤로 1년쯤 더 연애했어요. 그 후에야 양가 부모님이 모여 상견례를 했죠. 물론 그 단골 식당에서요. 이번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새 예비사돈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요. 결혼은 순조롭게 준비됐어요.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날,
사장님 부부도 오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아들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편하게 놀러 오고 저한테도 스스럼 없이 대해줘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 그대로 결혼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시어머니 사진 앞에 꽃을 올리며 늘 감사 인사를 드려요. 그 꿈을 아직도 곱씹어 보곤 해요. 꿈에서라도 한 번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어머님이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그렇게 나와 만류하셨을까 하고요. 또 한 번 저를 그리고 저희 가족을 살린 어머님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바람대로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장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 인생이, 아니, 우리 가족의 인생이 전부 다 꼬였을 거예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역시 착하기만 한 게 미덕이 아니더라고요. 때론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호구였던 제가 당당해진 날,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아닐까 싶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